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태도 문제 나와 있습니다. 생태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생태란 말이 들어가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란 기본 개념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 외에도 적합성이나 유능, 스트레스, 대처 이런 등등의 용어를 바로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자원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환경체제 변화가 필요한 내용,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에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 생애 동안에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을 그려내는 것은 이것은 생활력 도표나 가족력 도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는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과 윤리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리 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본 내용을 가서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된다 해서 사회복지사,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고,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동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자선조직협회 있지요. 상류층의 자선활동을 정당화,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온 하나의 조직이 되겠는데,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도덕적 감화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던 이러한 실천 활동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빈민 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회 방문에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끌어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직업화된 클라이언트를 제거함으로써 자선 중복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원 낭비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 그렇기 때문에 자선활동의 과학화, 자선활동의 효율화, 자선활동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였어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봤다. 산업화의 결과로 아니죠. 산업화의 결과로 본 거지만 개인적 빈곤관에 있어 네가 게을러서, 네가 무책임해서, 네가 무절제해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개인적 빈곤관 틀린 거지요.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사회제도를 개혁하고자 설립했다.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인보관 운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처럼 사회제도 개선, 개량,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의 용어가 되겠어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빈민 지역의 주민들을 유소로 생각하여, 벌써 이것은 한자로 쓰면 인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단 및 지역사회 복지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고,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집단 사회사업의 기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답은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반드시 기본 한 문제는 나오는 것이고, 두 문제 보통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1차 현장부터 해결하자고 그랬죠. 1차 현장은 주 목적이 복지인 것은 1차 현장, 부수적으로 사회복지가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2차 연장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관 1차 연장, 노인 복지관 1차 연장, 아동 양육시설 1차 연장, 노인 요양시설 1차 연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요. 복지센터니까 당연히 1차 연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생활시설은 입소 또는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이런 시설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보건소는 그리고 보건소는 이건 2차 연장이죠. 주목. 이건 1번은 다룰 필요가 없네요. 2번 지역아동센터, 1차 연장인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1차 연장이면서 사회복지관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시설이 되는데 아동양육시설은 입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다룰 필요 없고.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차 연장인데 생활시설이죠. 다음에 학교, 이것은 2차 연장. 이 때문에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브롬펜 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거시체계로 설명을 하되 학자들은 거기에 시간체계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미시체계,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 동안에 계속 바뀌는 거죠. 중간체계,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유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 대면의 심리적 상호작용, 개인 대면의 심리적 상호작용, 내부 체계라는 용어는 아예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것이군요. 3번은 답이 될 수,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요. 개인이 속한 사유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 영, 이것은 거짓체계죠. 모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문화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거시체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관계, 2개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관계성이나 연관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간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돌고프, 로엔버그, 웰링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로 오는 것. 자, 이것은 참 처음으로 출제가 된 문제에서 아주 싱싱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적에는 먼저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왜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문제가 어느 누구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제도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대안을 강구하고 그중에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비교 탐색해서 최선의 대안을, 즉 말하자면 해결책, 여기서는 개입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개입 전략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는 의사결정이니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나 그 문제에 관련된 제도 정책을 확인을 합니다. 자, 문제를 확인한다. 문제를 확인한 것은 이게 자르면 되겠군요.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 첫 단계, 두 단계, 니은번이 첫 번째가 되겠네요.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나 제도 정책을 확인한다. 니은번이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표를,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지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확인의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개입 방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목표. 답은 니을번이 되고, 니은번, 리을번. 그리고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개입 방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이나 대안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그것도 대안 비교죠. 그리고 최선의 개입 방법. 니은, 리을, 디귿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기억.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나 제도 정책을 확인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이나 개입 전략을 선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비교도 있겠죠. 효과성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그중에 최선의 대안이나 개입 전략을 선택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처음 출제가 되어서 교재는 있습니다만 처음 출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계기가 아닌 것. 자, 이것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보면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그리고 통합기, 그리고 다원화기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전문직 확립기를 말하는 전문직 확립기는 보통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를 전문직 확립기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1915년 플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아니다 라는 결론부터 이렇게 해서 비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그래서 바로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이 시작되고 또 때를 같이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실천 영역에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전국 대위나 전국 조직도 전국 대위도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그 유급 종사자 제도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전문직으로 확립되는 시기. 그래서 말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1915년부터 1925년 약 1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회 방문자들의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유급 종사자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우회 방문자를 지도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선조직협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 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다. 자, 이것은 1905년에 있었던 얘기 되겠죠. 어떤 시기는 그렇습니다.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다. 자,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1번은 확실한데 뒤에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통합적 접근. 물론 최초로 통합적 방법에 대한 언급이 된 것은 있었지만 그것도 1929년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 2번, 3번, 4번이 의문이 된다 해도 5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들려서 계기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1950년대 되었고 문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예로 들어보면 실천 결과의 모호성, 전문가로서 내린 이 결론이 정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소위 전문가로서 권위가 충돌될 때 느끼는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될까? 아니면 내가 보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을 이끌어갈까? 뭐 이런 그 딜레마. 클라이언트에게 다중성. 가서 학교를 안 나오고 해서 그랬더니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부모의 질병 문제, 또 뭐 노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어떤 그 치매 질병, 치매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믹서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무엇부터 도와줘야 되는가? 기관에 대한 의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상충 다 그렇지. 여기는 모두 그러거든.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들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뭐 이런 여기는 의무의 상충라든 가치의 상충도 있지 않습니까? 9번 문제를 보시면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옳은 것은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이게 본 접수 단계에 보면은 보통 첫 번째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의 의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족 간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한다.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이건 개입의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개입의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관 내 사회복지사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이름, 나이를 확인한다.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킨다. 이건 초기
접수 단계에서 관계 형성 단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개입 단계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료 수집, 두 번째 단계죠.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개입 단계, 그리고 평가 및 종결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료 수집이라고 할 때는 가장 신뢰로운 것은 역시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는 자료가 가장 신뢰롭지만 그 외에도 심리검사 등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출 청소년 후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와의 면담, 진로고민 중인 청년 후 진로 탐색을 위해 적성검사 실시,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방문, 이런 방법들은 모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르고 이건 그냥 오히려 이런 문제도 들리는데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료를 수집하는 실천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다양하다. 답은 기억, 니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종결, 계획 수립. 근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아니면 사후관리.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 단계에서 사후관리. 그래서 계획 수립은 이것은 네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근데 네 번째 단계. 근데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죠. 사후관리는 종결 이후에 있는 관리망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종결 단계가 성과 유지 전략. 이 지속적으로 이 성과를 유지시킬 것인가. 사실 띄어쓰기가 성과를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과업으로 넘길 것인가. 이것도 종결 단계. 필요시 타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 목표 수립은 건 계획 단계에 나온 거죠. 목표 단계의 계획 단계를 이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라고 이렇게 세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나옵니다. 5번 아주 다 잘 나오죠. 종결에 대한 정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다음은 사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은 자, 사정 결과를 요약했기 때문에 사정 단계 다음 뭐겠어요? 사정 단계 다음은 당연히 계획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가 되겠어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기관에 접수된 클라이언트는 성장기 학대 경험과 충동적 성격 때문에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배우자와는 이혼 위기에 있고 근로 능력은 있으나 근로 의지가 없어 실직한 상태이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수행할 것. 다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혼 위기에 접근하기 위해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위기에 있으니까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좋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도 좋죠. 해야 되니까. 원인들은 성장기 학대 경험에 관한 치료부터 시작한다. 학대 경험에 자, 이것도 성장기 학대 경험이 있으니까 치료 좋습니다. 다음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죠. 근로 의지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 그렇죠. 어쨌든 어떤 문제,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충동적 성격 치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웃과의 갈등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의지 고치를 해야 되는가, 어느 것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정. 자, 이것도 모두 사정 결과를 요약한 사정 결과 다음 단계, 계획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 개입 단계입니다. 이제는 계획 단계가 아니라 개입 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지금 개입 단계가 아니라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풀에는 단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계획 수정 시 필요한 재사정을 실시한다. 특히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개입 단계에서 점검 및 재사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 물론 이것도 과정에 있지만 이것은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 나온 것이 되겠어요. 여기는 개입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기업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 및 재사정. 점검했으니까 수정 필요가 나왔죠. 점검 및 기업번, 디귿번, 사례관리와 같이 연결해서 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고 제공받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실천 노력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및 역량 강화. 주로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상. 그죠? 복합적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 순으로 진행이 된다. 사례관리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정은 똑같죠.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책에 보면 자료 수집과 사정의 단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 그냥 그 두 단계를 합쳐서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 목표 설정 및 계약을 하고 개입을 하되 개입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례관리의 대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회에 걸쳐서 반복되는 점검 및 재사정의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종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가 틀린 거지요.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사정인 사정, 그리고 계획. 그러죠? 계획. 다음에 연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조정이기 때문에 점검 및 재사정. 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차례가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이 차례가 틀린 겁니다. 차례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해서 알코올 치료와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클라이언트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 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알코올 중독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을 받도록 했다. 중재자, 교육자, 중개자, 정보 제공. 여기 중재자와 중개자가 나와 있는데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중재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중재자의 관점은 없지 않습니까? 상담가는 면담하여 상담자의 역할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그에 대하여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가르쳐 주었다. 교육자의 역할도 나와 있고 상담사와 연계하여 중개자의 역할도 있고 또 뭐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뭐 정보 제공자의 역할도 있으나 다툼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은 없습니다. 답은 박스는 깁니다만 문제는 쉬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사례관리 후 실천 과정 중 개입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개입 단계에서는 개입, 점검, 재사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당하는 것.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을 한다. 이거 개입 단계, 서비스 조정이니까, 연계 조정이니까 개입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 수립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단계, 풀에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 자, 이것은 접수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 기관 내부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을 파악한다. 이것도 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측정을 하는 것은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것은 연계 조정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수립한다. 인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동반자적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함께 수립한다.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또 제도적 차원에서도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와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동반자적 관계, 클라이언트와 문제와 부적응 후 개입에 초점을 둔다. 역량 강화 모델, 권한부여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적 측면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 적나라하게 틀린 겁니다. 개입 과정은 3단계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또는 발달 단계로 나와 있고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가서 보시면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 핑커스와 미나한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변화 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하고 그에 비해서 여기에다가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인 의뢰 응답 체계를 더해서 콤튼과 갤러웨이가 1975년에 6체계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웃이나 가족은 변화 매개 체계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웃이나 가족은 변화 과정에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 체계에 해당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행동 체계. 자, 이것은 행동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의뢰 응답 체계. 의뢰 응답 체계는 이것은 6체계 모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용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 응답 체계 중에 응답 체계, 이들이 참여하면 응답 체계 되겠지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표적 체계라고 합니다. 전문가 육성 교육 제도는 전문가, 이것은 없지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4체계 모델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행동체계 참 드물게 나왔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이후에 등장하였다. 사례관리가 일반 통합적 방법은 1929년에 처음 언급되고 1950년대부터 본격적 연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사례관리가 등장하는 거죠. 사례관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 그리고 다양한 수준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 좋습니다.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해당 실천 영역 고유의 문제에 집중을 한다. 고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통적 방법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 적합한, 아니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기가 아주 적합한 거죠. 그래서 해당 실천 영역 고유의 문제의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정을 하지 않고 다양한 복잡한 문제에 아주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3번과 4번에서 뒤집어서 2번을 답할 수가 있겠네요.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심리적 이런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이런 영역을 통합해서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지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이런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개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를 개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 언어적 표현에는 경청 능력,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찰 능력, 질환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편견에 대한 자기인식 능력,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질환에 대한 진단 능력은 이건 의료 요원이 그래요. 의료 분야에서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건 초등학교 국어 문제 같더군요. 2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문적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된다. 시간적 제한을 둔다. 사회복지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처럼 언제까지나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이다.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이라고 무슨 문제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눈으로 무엇이 문제구만. 이건 목적이 설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답은 밑에 한번 봐도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클라이언트 자기결정,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끌어갈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능력.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결정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능력. 다 좋은데 말장난이 있지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능력인데 이를 관철시킨다. 이것은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고집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은 여기 관철시키는 능력이 하자가 있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서 보시면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은 것은 질문법에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응답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시해놓고 그 중에 하나나 여러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통 객관식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반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예, 아니오잖아요. 예, 아니요. 예,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하면 개방형인데 그냥 없이 그냥 대화를 나누셨나요? 예, 아니요. 폐쇄형.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이것은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마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 개방형 질문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이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4번으로 나와 보시면 면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면접.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으로 전문가와의 대화이고 문제해결의 수단이고 치료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포함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 자체는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틀 속에서 특정 상황에 국한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목표 지향적 활동이고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계약적 한정적 활동이고 그러면서 공식적 활동입니다. 특정 역할 관계가 있다. 시간, 장소 등 구체적 요건이 필요하다. 세팅입니다. 목적보다는 과정 지향적 활동, 이거 틀린 거군요. 제가 한자로 써주면서까지도 목표 지향적, 목적 지향적 활동, 답은 3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문제 해결의 도구이고 또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는 정보 수집, 면접, 사정, 면접 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과정 지향력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 활동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기법.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서 그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스스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명료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진술 중에 뭔가 클라이언트 진술의 전후 진술이나 언행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불일치가 있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지금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말과 아니면 앞에 했던 행동과 모순이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라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직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내어서 분명히 해주는 기법은 명료화 기법이나 직면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직면이었기 때문에 답은 명료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